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3년 3월 2일 첫 번째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견고하게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고용시장이 아직 활발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긴 하지만 민간 부분 고용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짐 리크루터와 리크루트 홀딩, 이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는 구직 공고가 작년 말에 정부 발표보다도 더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 미국 노동부 발표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짐 리크루트와 리크루트 홀딩 이 두 회사의 주가도 실망스러운 실적 이후 최근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용이 떨어지며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니까 이들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짐 리크루터 같은 경우는 2월 13일 24불까지 나가던 주가가 현재 16불 81센트까지 내려가 있네요.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가 과열됐고 인플레이션에 부채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견고한 노동시장의 데이터인데요. 연준은 물가 방어를 위해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주에 모여 1월 일자리 수치와 2월 취업자 수치를 발표합니다. 저번 발표에서는 12월 일자리와 취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식당, 병원, 요양원, 보육원 등에서 구인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짐 리크루터 수석 경제연구관 줄리아 폴락은 아직 고용 데이터는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미래 구인 플랜에 대해 의논할 때 그들은 과잉 구인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짐 리크루터에 의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술과 금융 섹터에서 가장 많은 고용 하락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 섹터 고용 공고는 저번 달 코로나 이전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5월에 코로나 이전 수치의 9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하락이죠. 금융 섹터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1년 말 코로나 이전 수치의 80% 이상과 비교해서 말이죠. 이와는 다르게 소매와 여행 섹터는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 25% 올랐고 정부 고용 공고는 54% 올랐다고 합니다. 줄리아 폴락은 퍼스널 케어와 의료 부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락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도 직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석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은 최근 가계 지출과 기업 지출을 줄여 고용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줄어드는 공고 숫자는 연준이 이런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대규모 해고로 이루어진다면 연준은 연착륙 대신 경기 불안과 대규모 실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조사는 기업들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회사들이 줄어들고 있어 노동부의 수치의 신뢰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현재 계속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죠.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한 고용시장 데이터에서 오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강하게 들지 강하게 넣을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미국 상원에서 퇴직기금과 관련 ESG 룰을 끝내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상원 투표에서 퇴직연금 관리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환경적 요인과 같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 바이든 정부의 규정을 뒤집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첫 번째 법안일 것이라고 하네요. 상원에서는 어제 수요일 50대 46으로 이 법안은 통과시켰고요. 상원에 오기 전 하원에서는 216대 204로 이 법안은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우세지역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2명 이 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백악관으로 향하게 되는데 백악관 대변인 장 피에르는 이 법안이 투자 전문가들이 좋은 결정을 하는데 유연성을 줄어들게 한다고 하면서 공화당의 이념을 민간 부분에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 제출자 브라운 의원은 투표 전 이 ESG 룰이 투자 관리자들이 퇴직금 주인들보다 정치적 목적을 밀어붙일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존 테스터 의원은 ESG 룰이 자신의 지역구인 몬타나인들의 퇴직연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ESG 규정은 작년 11월 달에 노동부에서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하에 자산 신탁자들이 민간 부분 퇴직기금 투자를 할 때 환경 요소와 같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트럼프 정권이 2020년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기 전 401k 같은 퇴직연금이 ESG 요소를 고려하기 힘들게 한 것을 되돌린 것입니다. 이 규정 찬성자들은 ESG를 고려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 인사들은 이 규정의 찬성론자들의 의견에 걱정을 표출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이런 투자자들이 진보 어젠다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 론 디산티스는 플로리다 주 연금펀드 매니저들이 ESG 요소를 투자에 접목시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부권 행사하겠죠. 진보 진영의 어젠다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는 재무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항상 크게 들어갔죠. 그게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ESG가 아시다시피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ESG 요소를 기업 가치 평가 요소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 요소들이 얼마나 주주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ESG를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인의 돈으로 이게 투자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의견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수치로 환산 불가한 이런 개념을 사람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투자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규정을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룰을 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 기업들이 경영을 할 때 이러한 ESG 요소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끔 좀 압박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의 정치 어젠다인 ESG를 사기업들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약값을 거의 70%까지 낮췄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당뇨 치료 비용을 낮추자는 압력에 직면한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인슐린 값을 70%까지 낮췄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수요일 가장 많이 팔리는 인슐린 약 휴마로그와 휴말린의 70% 가격 인하는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일라이 릴리 CEO 데이빗 릭스는 말했습니다. 이 가격 인하는 최대 지출 한도액이 35불 이상이고 보험이 없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 법안 때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한 달에 35불 이상 못 내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매월 35불 한도가 메디케어를 넘어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일라이 릴리 가격 인하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에서는 거의 840만 명이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들 중 130만 명이 인슐린의 약값 때문에 사지 못하거나 거의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값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가격 인하와 정부의 노력이 의료 소외자들에게 도움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약값, 다른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틱톡 금지 법안을 전진시켰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수요일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키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24대 16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액트라는 법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자 텍사스주 하원 의원인 마이클 맥컬 의원은 틱톡을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사용자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현대의 트로이 목마라고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핸드폰에 있는 첩보 풍선이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공화당이 과반 이상인 하원을 통과한 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상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성급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그레고리 믹스는 이 법안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너무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틱톡은 베이징에 회사를 두고 있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 정부에게 이들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틱톡 관계자는 미국의 틱톡 금지는 틱톡을 쓰는 전 세계 10수억의 틱톡 유저에 대한 미국 문화와 사상의 수출 금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를 주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틱톡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새 미국 젊은 세대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솔직히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좀 헷갈리고 어려워서 적응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새 10대, 20대는 저희 때 싸이월드, 페이스북 하듯이 많이들 하더라고요.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하는 중국이고 중국에 대한 현재 미국인들의 태도도 최근 첩보 풍선 이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2일 미국 신문 읽어주는 남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